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한태준은 차가운 바람이 코트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느끼며 느리게 발걸음을 옮겼다. 장례식장은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다. 고요함이 그의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였다. 작은 빈소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듯 국화꽃 몇 송이만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다. 그의 할머니 태준이 생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명숙. 그에게는 그저 낯선 이름일 뿐이었다. 몇 주 전 난생 처음 보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태준은 장난 전화인 줄 알았다. 서명숙 씨가 한태준 씨의 친할머니이십니다. 고인이 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는 사무적이었고 태준은 어리둥절했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그 흔적도 없었다. 할머니라니 난데없이 나타난 존재였다. 그러나 서류와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모든 것을 증명했다. 믿기지 않았지만 그는 외할머니가 아닌 친할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관 옆에 놓인 영정사진 속 할머니는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은 고단한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강인함을 내비쳤다. 태준은 사진 속 할머니의 눈빛에서 묘한 쓸쓸함을 느꼈다. 마치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스스로 끊어낸 듯한 고독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관을 바라보았다. 슬픔도 애도도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낯선 존재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어쩌면 자신에게도 숨겨진 가족이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 고요하고 쓸쓸한 장례식장은 그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의 삶은 항상 그랬다. 9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여동생 태희마저 그의 눈앞에서 숨을 거두는 것을 봐야 했다. 그날의 끔찍한 기억은 매일 밤 악몽처럼 그를 찾아왔다. 붉은 피, 뒤틀린 차체, 그리고 희미하게 꺼져가는 태희의 작은 손. 그는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렸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어른이 된 후에는 사진 작가가 되었다. 도시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을 포착하는 것에 집착했다. 아마도 그것은 자신을 짓누르는 어둠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일 터였다. 그는 늘 세상과의 거리를 두었다. 타인과의 깊은 관계를 피했다. 혹시라도 또다시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혹은 자신이 그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까봐 두려웠다. 장례식장에 머무른 지 1시간이 넘었을까. 태준은 빈소 한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무료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그를 감쌌다. 그때였다.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작은 그림자 하나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검은색 털에 눈부신 노란색 눈을 가진 길고양이였다. 고양이는 망설임 없이 관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관 옆에 웅크리고 앉아 노란 눈동자로 영정사진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마치 누군가를 애도하듯이 태준은 눈을 비볐다.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나 싶었다. 하지만 고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오직 자신만이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기묘하게 느껴졌다. 야옹. 고양이가 아주 작은 소리로 울었다. 그 소리는 장례식장의 고요함을 찢고 태준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태준은 그 소리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고양이는 경계하는 기색 없이 태준을 올려다보았다. 노란 눈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듯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니? 태준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동물을 그리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지만
이 고양이는 무언가 특별하게 느껴졌다. 마치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기 위해 온 영혼의 전령처럼 그가 고양이에게 손을 뻗으려 하자 고양이는 갑자기 몸을 돌려 빈소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턱에 멈춰서서 태준을 한번 돌아본 뒤 다시 바깥으로 나섰다. 마치 따라와라고 말하는 듯했다. 태준은 망설였다. 이대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이 날 터였다. 하지만 이 고양이가 그를 이끄는 곳에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직감이 그를 움직였다. 그래, 가보자. 태준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코트 깃을 여미고 고양이가 사라진 문 밖으로 나섰다. 싸늘한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고양이는 이미 저만치 앞서 골목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태준은 재빨리 고양이의 뒤를 따랐다. 고양이는 능숙하게 좁은 골목길들을 가로지르며 나아갔다. 태준은 처음 와보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뒤를 쫓았다. 낡은 상가 건물들, 허름한 주택들이 늘어선 골목길은 낮인데도 어둡고 음침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을 비껴간 듯한 곳이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한참을 걷던 고양이는 마침내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한 낡은 주택가 앞에 멈춰 섰다. 담벼락은 여기저기 금이가 있었고 지붕에는 이끼가 두껍게 덮여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집이었다. 태준은 고양이가 멈춰 선 집을 올려다보았다. 이곳인가? 고양이는 망설임 없이 낡은 철문을 통해 안뜰로 들어섰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다. 삐걱거리는 철문 소리가 고요한 동네에 울려 퍼졌다. 안뜰은 잡초로 무성했고 마당 한쪽에는 깨진 화분과 녹슨 연장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집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오래된 자물쇠가 녹슬어 있었다. 여기 할머니가 사시던 곳인가? 태준은 중얼거렸다. 그때 고양이가 현관문 앞에서 멈춰서서 태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앞발로 문을 긁기 시작했다. 작은 야옹 소리와 함께 마치 이 안에 무언가 있어라고 말하는 듯했다. 태준은 문에 다가가 자물쇠를 만져보았다.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혹시 다른 입구가 있을까 싶어서 집의 옆면을 따라 걷던 태준은 작은 창문 하나를 발견했다. 창문은 나무 판자로 대충 막혀 있었지만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무 판자를 뜯어냈다. 안쪽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창문 안쪽을 비추었다. 작은 방이었다. 조심스럽게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가 자욱하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다. 오랜 시간 사람이 살지 않은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방 한쪽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덮개가 씌워진 무언가가 있었다. 태준은 덮개를 걷어냈다. 낡은 타자기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몇 권의 낡은 공책과 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고양이는 태준의 발치에 앉아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노란 눈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태준은 공책들을 집어들었다. 낡은 종이에서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알아볼 수 없는 기호와 그림들이 가득했다. 마치 암호처럼 보였다. 그리고 중간중간 낯선 글자들이 보였다. 한글이 아닌 다른 언어인 듯했다. 이게 뭐지? 태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남긴 유품이라고는 이 집과 이 알 수 없는 공책들 뿐이었다. 그는 공책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의 직감은
이 공책들이 할머니의 삶과 죽음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집 안을 더 둘러보았다. 부엌은 엉망이었고 침실에는 낡은 이불과 베개가 놓여 있었다. 그 어떤 생활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마치 누군가 급하게 떠나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태주는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하려 애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퍼즐 조각이 맞춰지지 않았다. 그는 다시 현관문으로 돌아왔다. 고양이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태주는 고양이를 안아 올렸다. 고양이는 순순히 그의 품에 안겼다. 부드러운 털이 그의 손끝에 닿았다. 고맙다, 야옹아. 태주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 고양이가 단순한 길고양이가 아님을 직감했다. 어쩌면 할머니의 영혼이 그의 곁을 맴도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는 고양이를 데리고 낡은 집을 나섰다. 잿빛 하늘은 여전히 낮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 할머니의 고독한 죽음 뒤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의 존재와 관련된 미스터리. 태주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야옹이가 있었고 그의 손에는 할머니의 비밀이 담긴 공책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잊혀진 과거를 찾아 나설 용기가 싹트고 있었다.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운명의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을 터였다. 이제 그의 앞에 펼쳐질 여정은 상상 이상의 위험과 놀라운 발견으로 가득할 것임을 직감하며 한태주는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작은 아파트 내부는 온통 먼지로 뒤덮인 카메라 장비와 현상되지 않은 필름들로 어지러웠다. 그는 고양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야옹이는 주저없이 소파 위로 뛰어올라 몸을 둥글게 말고 눈을 감았다. 마치 익숙한 보금자리에 돌아온 듯 편안해 보였다. 태주는 고양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자신을 이끌었던 이 신비로운 존재가 이제는 그의 삶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다. 가방에서 할머니의 공책을 꺼냈다. 낡고 바랜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태준이 아까 봤던 알 수 없는 기호들과 그림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섞여 있는 몇몇 한글 단어들. 그는 공책을 훑어보았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특정 단어들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미래그룹, 검은 불꽃, 연구실, 실종, 그리고 아이. 미래그룹.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태주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미래그룹을 입력했다. 거대한 복합기업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다. 건설, 제약, IT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이었다. 언론에서는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자주 소개되었지만 동시에 그림자 같은 소문들도 떠돌았다. 기업 내부의 비리와 불투명한 연구개발에 대한 의혹들. 태주는 공책에 적힌 다른 단어들을 조합해 보았다. 미래그룹과 검은 불꽃, 그리고 연구실이 함께 언급된 것을 보니 할머니는 이 기업과 어떤 연관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실종과 아이라는 단어는 태준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사고로 잃은 여동생 태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할머니의 비밀이 그의 가족사와도 연결되어 있는 걸까? 그는 밤늦도록 공책을 연구했다. 인터넷을 뒤져 암호 해독 방법을 찾아보고 공책에 나타난 낯선 언어를 파악하려 애썼다. 며칠 밤낮을 매달린 끝에 그는 공책의 일부가 고대 문헌에서 사용되는 상형 문자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몇몇 한글 단어들은 특정 그림이나 기호 옆에 쓰여 있어 일종의 주석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새벽, 태주는 드디어 의미 있는 단서 하나를 찾아냈다. 공책의 한 페이지에는 제3연구동 지하, 검은 불꽃이라는 한글 문구와 함께 마치 건물의 도면처럼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정동이라는 지명이 적혀 있었다. 수정동은 서울 근교의 오래된 공업단지로 최근 몇 년 동안 재개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던 곳이었다. 수정동 제3연구동 지하.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할머니가 남긴 어쩌면 그녀의 죽음과 직결된 중요한 단서일지도 몰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수정동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충동적인 행동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야옹이의 기이한 등장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누군가 할머니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을 수도 있다. 다음 날, 태주는 야옹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야옹이는 어깨에 맨 카메라 가방 안으로 쏙 들어가 얼굴만 내밀고 바깥 풍경을 구경했다. 그는 수정동으로 향하기 전에 할머니가 살던 낡은 집을 다시 찾아갔다. 혹시 빠뜨린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집은 어제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살펴보았다. 침대 및 벽장 속 서랍 안. 낡은 가구들 사이에서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보석함처럼 보였지만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손수건에 쌓인 작은 열쇠, 그리고 태준이 어릴 적 찍은 것으로 보이는 빛바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어린 태준과 그의 부모님, 그리고 작은 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는 태희가 아니었다. 낯선 아이였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재혁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태준은 혼란스러웠다. 재혁? 이 아이는 누구지? 그리고 왜 그의 어릴 적 사진이 할머니의 보석함에 들어있는 걸까? 그의 가족에 대한 기억은 온통 뒤섞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열쇠를 손에 쥐었다. 이 열쇠가 어디에 쓰이는 열쇠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중요한 단서임을 직감했다. 그는 사진과 열쇠를 공책과 함께 소중히 가방에 넣었다. 야옹이는 태준의 어깨 위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정동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태준은 공책을 다시 펼쳤다. 미래그룹, 검은 불꽃, 연구실, 실종, AI, 그리고 이제 재혁이라는 이름까지. 모든 단어들이 미스터리한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특히 아이와 재혁이라는 단어는 태준의 마음을 계속 맴돌았다. 혹시 그가 어릴 적 사고로 잃은 것이 태희만이 아니었던 걸까? 혹은 태희가 사실은 살아있는 것일까? 불가능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수정동은 예상대로 낡은 공장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다. 재개발 계획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장들은 이미 비어 있었고 거대한 폐허처럼 보였다. 으스스한 분위기가 태준을 감쌌다. 야옹이는 태준의 품에서 고개를 내밀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길을 안내하듯이 공책에 그려진 도면과 비교하며 태준은 제3연구동을 찾아 나섰다. 낡은 건물들의 이름표는 대부분 떨어져 나가 있었고 숫자는 지워져 있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는 다른 건물들보다 유난히 더 크고 견고해 보이는 건물을 발견했다. 낡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마치 요새처럼 보였고 창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거나 깨져 있었다. 건물의 입구에는 미래그룹 제3연구동이라는 희미한 간판이 붙어 있었다. 태준은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 또한 낡고 어두웠다. 코에코에한 먼지 냄새와 함께 쇠녹슨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어 들어와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야옹이는 태준의 발치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건물 내부를 탐색하던 중 태준은 공책에 그려진 도면과 일치하는 지점을 발견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대한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 문에는 낡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아까 할머니 집에서 발견한 열쇠와는 맞지 않았다. 태준은 실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공책에는 분명 지하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는 철문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벽의 한쪽 모서리에 작은 통풍구가 눈에 띄었다.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태준은 플래시를 비추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다. 그는 통풍구 덮개를 힘껏 잡아당겼다. 뻑뻑한 소리와 함께 덮개가 떨어져 나갔다. 그 안에는 녹슨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이런 곳에 금고가... 태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금고가 할머니의 유언과 관련된 것임이 틀림없었다. 그는 아까 발견한 열쇠를 꺼내 금고 열쇠 구멍에 넣어보았다. 놀랍게도 열쇠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짤깍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낡은 서류철 몇 개와 USB 드라이브 하나가 들어있었다. 태준은 서류철을 꺼내 들었다. 표지에는 미래그룹 극비 문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서류철을 급히 열어보았다. 안에는 알 수 없는 그래프와 도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험체, 실험 결과와 같은 섬뜩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그는 특히 한 페이지에 시선이 멈췄다. 프로젝트명 오로라, 아우로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아이들의 사진과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그의 어릴 적 사진 속 재혁이라는 이름과 일치하는 사진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망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태준은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때였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살폈다. 이 근처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고양이 때문이겠지. 요즘 길고양이가 너무 많아. 그들은 태준이 숨어있는 곳을 지나쳐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태준은 숨을 죽였다. 야옹이는 그의 품에 바싹 달라붙어 있었다. 2 남자가 지나가자 태준은 재빨리 금고 안의 내용물을 모두 챙겨 가방에 넣었다. 그는 서둘러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심장이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낡은 건물은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어떤 위험에 처했었는지 생생하게 느꼈다.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위험한 진실을 파헤치려 했는지도. 돌아오는 길 내내 태준은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들과 사진, 그리고 USB 드라이브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과 함께 이 모든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피어났다. 미래그룹은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할머니는 그 그림자를 걷어내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재혁, 사진 속의 아이, 그리고 공책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아이라는 단어.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태주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느꼈다. 이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 그의 잃어버린 과거와 현재의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야옹이는 그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듯이. 그의 손에 들린 서류철과 USB 드라이브는 거대한 진실을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았다. 그리고 그 상자는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 한태주는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철과 USB 드라이브는 그의 손 안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다. 야옹이는 그의 어깨에 앉아 조용히 그의 불안감을 나누는 듯했다. 그는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USB 드라이브를 연결했다. 드라이브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프로젝트 오로라 보고서, 피험체 데이터, 재무기록, 그리고 암호로 잠긴 미래그룹 비공개 문서 폴더까지. 태주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프로젝트 오로라 보고서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미래그룹이 비밀리에 진행해온 인체실험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보고서는 태준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다. 선천적 유전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정 유전자를 조작하여 완벽한 인간을 만들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고, 살아남은 아이들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행방불명되었다. 보고서에는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이름 대신 피험체 번호가 적혀 있었다. 태주는 아까 할머니 집에서 발견한 사진 속 재혁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그는 보고서에서 재혁의 사진과 일치하는 아이의 피험체 번호를 찾았다. 그의 옆에는 실험 중 사망이라는 섬뜩한 기록이 있었다.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재혁은 누구였을까? 왜 할머니는 그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는 재혁의 사진에서 자신과 비슷한 얼굴을 발견하는 것일까? 그는 계속해서 파일을 열어보았다. 재무기록 폴더에는 미래그룹이 프로젝트 오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뇌물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미래그룹 비공개 문서 폴더는 암호로 잠겨 있었지만 태주는 직감적으로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할머니의 공책을 다시 펼쳤다. 암호 같은 기호들 사이에서 검은 불꽃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그의 눈에 들어왔다. 미래그룹 보고서에서는 검은 불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로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했다. 태주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밤새도록 자료를 분석했다. 피로와 충격으로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는 할머니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파헤치려 했다는 사실에 경외심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할머니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깨달았다. 할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확신이 강해졌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그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평범한 사진 작가일 뿐이었다. 거대 기업의 비리를 혼자서 폭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강민서. 강민서는 최근 미래그룹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탐사 보도를 준비 중인 젊은 기자였다. 태주는 우연히 그녀의 기사를 몇 번 접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용감하고 집요했으며 진실을 파헤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연락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망설였다. 이 모든 비밀이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녀를 이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여도 될까?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민서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지금 그에게는 도움이 절실했고 그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민서의 기사에 나와 있던 이메일 주소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미래그룹 프로젝트 오로라. 당신이 찾던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USB 드라이브에 담긴 내용 중 일부를 압축하여 첨부했다. 답장은 놀랍도록 빨리 왔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당신은 매우 위험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청계천 스타벅스에서 만납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짧지만 단호한 메시지였다. 태준의 심장이 다시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태준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야옹이는 그의 어깨 위에 앉아 그의 옷깃을 비볐다. 그는 최대한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주위를 경계하며 걸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미래그룹의 감시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스타벅스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약속 시간 5분 전 태준은 창가 자리에 앉아 민서를 기다렸다. 그때 한 여자가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짧은 단발머리에 날카롭지만 총명해 보이는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태준의 얼굴을 스캔하듯 훑어보았다. 한태준 씨 되시죠? 강민서입니다. 민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태준은 그녀의 침착함에 놀랐다. 네, 제가 한태준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태준이 보내준 자료에 대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신이 보내준 자료, 충격적입니다. 미래그룹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미래그룹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해 왔습니다. 그들의 비밀 연구실과 관련된 소문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실종 사건들이요. 민서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돌렸다. 화면에는 그녀가 수집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미래그룹에 폐쇄된 연구시설, 실종된 과학자들의 명단, 그리고 미래그룹의 고위 간부들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분석 자료까지. 태준이 미처 알지 못했던 훨씬 더 방대하고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당신의 자료가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서의 눈빛은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저의 할머니가 이 모든 것을 파헤치려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태준은 할머니의 공책과 USB 드라이브를 내밀었다. 이 안에는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는 미래그룹의 프로젝트 오로라를 쫓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쩌면 살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민서는 USB 드라이브를 받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화면을 스캔했다. 태준은 그녀가 자료들을 얼마나 심도 깊게 분석하는지 지켜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다. 마치 수사관처럼 치밀하고 냉철했다. 프로젝트 오로라, 그리고 피엄체 번호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반인륜적인 범죄예요.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민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다. 권태식, 미래그룹의 현 최고 경영자입니다. 제 할머니의 공책에 검은 불꽃의 수장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태준은 금고에서 발견한 권태식의 사진을 민서에게 보여주었다. 민서는 사진을 보고 잠시 굳어졌다. 권태식, 그 사람이요? 그가 이렇게 악랄한 짓을 벌였다니. 언론에서는 그를 혁신적인 기업가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때 민서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찍혀 있었다. 민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저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 심해졌어요. 당신과 접촉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어제 영구동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태주는 수정동에서 남자들을 마주쳤던 이야기를 덧붙였다. 민서는 태준의 말을 듣고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의 움직임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야 해요. 그녀는 USB 드라이브에 담긴 미래그룹 비공개 문서 폴더를 가리켰다. 이 암호만 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의 공책에 암호 해독의 힌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항상 암호 같은 기호들을 사용했어요. 태주는 할머니의 공책을 민서에게 건넸다. 민서는 공책을 받아들고 신중하게 살펴보았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암호를 풀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각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당신은요. 미래그룹은 당신이 할머니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녀의 시선은 태준의 어깨에 앉아있는 야옹이에게로 향했다. 이 고양이가 할머니의 유일한 방문객이었나요? 네, 할머니 장례식장에서부터 저를 따라왔습니다. 할머니가 살던 집까지 안내해 주었고요. 왠지 모르게 할머니의 영혼이 깃든 것 같아요. 태주는 야옹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야옹이는 민서의 손길에도 경계심 없이 몸을 맡겼다. 흥미롭네요. 민서는 야옹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쩌면 이 고양이가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헤어졌다. 태주는 민서에게 자료를 넘겼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더 큰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제 그는 이 거대한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야옹이가 있었고 그의 손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할머니의 비밀이 담긴 공책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거대한 미래그룹이라는 적이 버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다시 한번 할머니의 공책을 펼쳤다. 재혁이라는 이름과 그의 사진, 그리고 프로젝트 오로라 보고서 속의 섬뜩한 기록들. 그는 자신이 할머니의 삶과 죽음에 얽힌 거대한 미스터리의 일부임을 직감했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부모님과 여동생 태희.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 자신과 재혁이 함께 있는 모습은 없었다. 그렇다면 재혁은 누구였을까? 왜 그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과 너무나 닮은 모습을 발견하는 것일까? 밤이 깊어질수록 태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야옹이는 그의 침대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태준은 자신의 과거가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그에게 어떤 고통과 책임을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할머니가 남긴 유산을 통해 그는 잃어버린 자신의 조각들을 찾아야 했다. 강민서는 약속대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태준에게서 받은 USB 드라이브와 할머니의 공책을 분석하는데 밤샘을 불사했다. 며칠 후 민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과 함께 미세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태준 씨, 미래그룹 비공개 문서에 암호를 풀었어요.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어떻게 푸셨습니까? 할머니의 공책이 힌트였어요. 공책에 반복적으로 나오던 그 기호들.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일종의 규칙이 있었어요. 특정 그림과 함께 쓰여진 한글 단어들이 알고 보니 암호의 키워드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또 다른 암호를 만들어 놓으셨더군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났다.
지금 당장 만납시다. 이 자료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태주는 야옹이를 데리고 민서의 사무실로 향했다. 민서의 사무실은 번화가 뒷골목에 위치한 낡은 건물 3층에 있었다. 좁고 허름했지만 여기저기 널브러진 자료들과 스크랩된 기사들이 그녀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민서는 태준이 들어서자마자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이 파일들이요. 할머니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미래그룹의 내부 고발 자료들이 가득했다. 권태식의 지시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자금 세탁, 정치권 로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프로젝트 오로라와 관련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을 납치하고 인체 실험을 자행하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냈다는 냉혹한 기록들이었다. 특히 미래그룹이 표면적으로는 선천적 유전 질환 치료를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인간을 만들려는 비뚤어진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권태식은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있어요. 그는 자신의 부를 유지하고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 무고한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태주는 스크롤을 내리다 멈췄다.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재혁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피험체 7B13호, 뇌사 상태, 폐기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기록이 있었다. 태준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재혁은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 폐기 예정이라는 잔인한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박혔다. 이 재혁이라는 아이, 누구죠? 민서가 태준을 돌아보며 물었다.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아이가 어릴 적 제 사진에 함께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유품에도 있었죠. 저와 많이 닮았어요. 민서는 태준의 얼굴과 재혁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설마 태준 씨가 바로 그때였다.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렸다. 한태준 씨, 서명숙의 유산은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전화는 끊겼다. 태준은 휴대폰을 든 채 굳어버렸다. 미래그룹이 이미 자신을 알고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할머니의 유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태준이 그것을 민서에게 넘겼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방금 협박 전화였습니다. 태준은 민서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민서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권태식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요. 최대한 빨리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녀는 자료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 모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할 겁니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권태식의 권력과 언론 장악력을 뚫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태준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할머니를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기자로서의 제 사명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죠. 다만 제가 언론에 폭로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권태식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는 분명히 증거를 인멸하고 우리를 제거하려고 들 겁니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 씨는 이 모든 것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혁이라는 아이의 존재는 당신과 미래그룹의 연결고리일 수 있어요. 우리는 프로젝트 오로라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진실을 증언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혁의 어릴 적 사진, 그리고 할머니의 공책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야옹이가 민서의 무릎 위로 뛰어올라 그녀의 손을 핥았다. 민서는 야옹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고양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의 영혼이 우리를 돕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들은 다시 할머니의 공책과 재혁의 사진을 함께 검토했다. 공책의 암호들을 다시 해독해 나갔다. 이번에는 민서의 통찰력과 태준의 직감이 합쳐졌다. 한참을 연구하던 중 민서는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상한 그림을 발견했다. 낡은 나침반 모양과 함께 작은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세 개의 달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세 개의 달. 이게 뭐지? 태준은 의아해했다. 이건 단순한 지도가 아닙니다. 암호화된 좌표일 수도 있어요. 민서는 휴대폰으로 지도를 사진 찍어 위치 추적 앱에 입력했다. 한참 동안 검색한 끝에 앱은 한 지점을 표시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수도원 부지였다. 폐쇄된 지 수십 년이 지난 곳이었다. 이곳에 왜 할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까요? 태준은 의아했다. 프로젝트 오로라의 피험체들 중 일부는 외부로 유출되거나 혹은 격리되어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그들을 그곳에 숨겨두셨을지도 모릅니다. 민서의 눈이 반짝였다. 이곳이 우리의 다음 목적지입니다. 그들은 다음 날 새벽 야옹이와 함께 수도원으로 향했다. 어둡고 고요한 수도원 부지는 을씨년스러웠다. 낡은 건물들은 폐허처럼 서 있었고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여기입니다. 민서가 지도와 비교하며 한 건물 앞에 섰다. 낡은 채플 건물이었다.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 옆에는 작은 종탑이 서 있었는데 종은 사라지고 앙상한 줄만 남아 있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채플 내부는 차갑고 습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제단은 부서져 있었고 의자들은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다. 그때 야옹이가 태준의 발치에서 작은 소리로 울며 제단 뒤쪽을 가리켰다. 제단 뒤에는 낡은 벽이 있었는데 다른 벽들과는 달리 뭔가 이질적인 느낌을 주었다. 태준은 벽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한 부분을 누르자 벽의 일부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며 비밀 통로가 나타났다. 비밀 통로라니. 태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서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통로 안을 비추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으며 축축한 흙냄새가 진동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한참을 걸어 내려가자 통로는 작은 방으로 이어졌다. 방 안은 놀랍도록 깔끔했다. 낡은 침대 몇 개와 작은 책상, 그리고 난로가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최근까지 이곳에서 살았던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방 한쪽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아이들이 밝게 웃고 있었다. 태준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 사진 앞에서 멈춰 섰다. 사진 속에는 3명의 아이들이 함께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분명 재혁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와 너무나 닮은 또 다른 남자아이였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낯선 여자아이였다. 그때 민서가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들 모두 프로젝트 오로라의 피험체 번호와 일치하는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모두 사망 또는 폐기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때 방 한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태준과 민서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방 구석에는 낡은 이불을 덮고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야위고 창백했으며 눈빛은 깊은 상처를 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사진 속 재혁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하지만 더 나이가 들어 있었다. 남자는 그들을 경계하는 듯 바라보다가 태준의 얼굴을 보고는 눈을 크게 떴다. 너 누구야? 어떻게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오랜 시간 말을 하지 않은 듯했다. 태준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과 너무나 닮은 이 남자에게서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직감했다. 이 남자가 바로 사진 속 재혁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이 남자가 그와 어떤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야옹이는 그 남자의 발치로 다가가 몸을 비볐다. 남자는 야옹이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그리움과 슬픔이 교차했다. 저희는 당신의 할머니 서명숙 씨를 통해 이곳에 왔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래그룹의 프로젝트 오롤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당신은 혹시 재혁 씨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랜만이야. 야옹가. 태준은 혼란스러웠다. 재혁. 그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야옹이는 그를 알고 있었다. 이 모든 미스터리가 한순간에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의 잃어버린 과거가 이제 막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상상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재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야옹이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의 고독과 그리움이 겹쳐 있었다. 태준은 재혁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사진 속 아이, 그리고 자신의 어릴 적 사진에 함께 있던 아이.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재혁이라는 이름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들이 밀려왔다. 재혁은 어떻게 살아남았고 왜 이곳에 숨어 있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재혁의 관계는 무엇일까? 민서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재혁 씨, 저희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미래그룹의 비리를 밝히고 당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녀는 태준의 USB 드라이브와 할머니의 공책을 재혁에게 보여주었다. 재혁의 눈빛이 자료들을 향하자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 드라이브를 받아들었다. 이건...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담겨 있었다. 서명숙 할머니가 이걸 남기셨다고요? 네, 할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료들입니다. 태준이 말했다.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재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고통, 분노, 그리고 희미한 희망.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서명숙 할머니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가 아니었지만 저를 친손자처럼 돌봐주셨습니다. 재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가 겪었던 고통과 공포는 태준과 민서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저는 어릴 적 미래그룹의 프로젝트 오로라에 납치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선천적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저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곳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매일 알 수 없는 약물을 투여받고 잔인한 실험을 견뎌야 했습니다. 제 몸은 망가져갔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야옹이는 그의 무릎 위로 올라와 그의 손을 핥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명숙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미래그룹의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양심 있는 과학자였죠. 그녀는 프로젝트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보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포함한 몇몇 아이들을 몰래 빼돌리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그리고 또 다른 한 아이를요. 제역의 시선이 태준에게로 향했다. 너를요. 태준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저요? 제가요? 네. 당신은 피험체 714호였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아이였죠. 당신은 유전적으로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지기 위한 핵심 피험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고 미래 그룹은 당신을 폐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당신을 구해냈습니다. 제역은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당신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랬죠. 하지만 저의 몸은 이미 너무 약해져 있었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저를 이곳에 숨겨주셨습니다. 저를 돌보면서 미래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자료들이 그 증거입니다. 태주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피험체 714호라니. 그의 이름, 그의 기억, 그의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부모님, 여동생 태희의 죽음. 모든 것이 가짜였을까? 그럼 제 부모님은요? 그리고 태희는요?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역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할머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할머니는 당신에게 가짜 기억을 심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민서는 태준의 어깨를 잡았다. 태준 씨, 진정하세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태준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의 고독한 삶, 야옹이의 기이한 안내, 그리고 제혁이라는 이름과 그의 사진.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럼 권태식은 저희를 찾아내려고 계속해서 할머니를 압박하고 있었던 거군요. 민서가 말했다. 제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는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태식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덮기 위해 할머니를 제거하려 했을 겁니다. 이 자료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 자료들을 이곳에 숨겨두셨던 거군요. 그리고 야옹이가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고요. 태준이 야옹이를 바라보았다. 야옹이는 그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야옹이는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이자 저의 동반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야옹이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야옹이가 저에게 찾아와 할머니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단서가 있는 곳으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이 너무 약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혁은 흐느꼈다. 민서는 제혁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분노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권태식의 악행을 만천해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권태식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혁은 비관적으로 말했다. 오랜 시간 숨어 지내며 세상의 냉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닙니다.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진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강한 의지였다.
민서는 태준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자료들과 당신의 증언이 있다면 권태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싸움이 될 겁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때 갑자기 수도원 외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발자국 소리, 그리고 차 문이 닫히는 소리. 누군가 왔어요. 재혁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태준은 재빨리 비밀 통로 입구를 막았다. 숨으세요. 제가 미끼가 될게요. 안 됩니다. 당신도 위험합니다. 민서가 태준의 팔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도망치는데 익숙합니다. 당신들은 재혁 씨를 데리고 이 자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할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태준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야옹이가 태준의 발치에 바싹 붙어 앉아 그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듯했다. 수도원 안으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서는 망설였다. 태준을 두고 떠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재혁과 자료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알겠습니다. 태준 씨, 반드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함께 세상에 알립시다. 민서는 재혁의 팔을 잡고 비밀 통로 안으로 몸을 피했다. 재혁은 뒤돌아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다. 태준은 통로가 완전히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이미 발자국 소리는 그가 숨어있는 방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할머니의 유산을 지키고 자신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권태식의 악행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차갑고 냉혹한 눈빛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권태식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드디어 찾았군, 서명숙의 손자. 권태식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네가 감히 내 것을 건드리다니. 네 할머니처럼 사라지고 싶지 않다면 모든 것을 내놔라. 태준은 야옹이를 품에 안고 권태식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는 당신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뜻을 따를 겁니다. 당신은 절대로 이 진실을 묻을 수 없습니다. 권태식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건방진 녀석, 네 할머니처럼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 끌고 가라. 남자들은 태준에게 달려들었다. 태준은 야옹이를 보호하며 저항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는 달랐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했다. 그는 권태식의 어두운 그림자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태식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내들은 맹수처럼 태준에게 덤벼들었다. 그들은 단순한 용역 깡패가 아니었다. 훈련된 움직임으로 태준을 압박해왔다. 태준은 야옹이를 품에 꼭 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의 악몽처럼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았다. 그의 몸은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는 사내들의 공격을 피하며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탁자를 발로 밀어 넘어뜨리고 의자를 휘둘러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했고 그들의 공격은 집요했다. 한 사내가 태준의 뒤로 돌아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다른 사내가 몽둥이를 휘둘렀다. 태준은 팔을 비틀어 빼내며
가까스로 몽둥이를 피했지만 어깨에 날아든 발길질에 휘청거렸다. 자료 어딨어? 순순히 내놔. 한 사내가 으르렁거렸다. 개소리 마. 태주는 침을 뱉었다. 그의 입술은 터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권태식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쓸데없이 힘 빼지 마라. 네가 자료를 넘기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다. 당신 같은 살인마의 말은 믿지 않아. 태주는 소리쳤다. 할머니는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어. 권태식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건방진 녀석. 네 할머니는 쓸데없는 짓을 벌여 자초한 일이다. 세상에는 알려지지 말아야 할 진실도 있는 법이지. 너도 네 할머니처럼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현명한 선택을 해라. 그때였다. 태준의 품에 있던 야옹이가 갑자기 맹렬하게 울부짖으며 사내들의 얼굴을 핥히기 시작했다. 야옹이의 날카로운 발톱이 사내들의 얼굴에 길게 상처를 냈다. 사내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이 빌어먹을 고양이, 당장 치워. 한 사내가 분노에 차소리쳤다. 야옹이의 기습적인 공격은 태준에게 잠시의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는 이 틈을 타 창문으로 몸을 날렸다. 창문은 이미 깨져 있었지만 뾰족한 유리 파편들이 위험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막아, 놓치지 마. 권태식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사내들이 태준에게 달려들었다. 태준은 몸을 웅크린 채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건물 아래는 무성한 잡초와 덤불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착지할 수 있었다. 야옹이는 그의 품에 꼭 안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달아날 틈도 없이 권태식의 사내들이 사방에서 나타났다. 수도원 부지는 이미 그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태준은 절망에 빠졌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제 끝났군. 권태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태준에게 다가왔다. 그 자료는 내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너는 네 할머니와 함께 잊혀질 것이다. 권태식이 손을 뻗어 태준의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그때 야옹이가 태준의 품에서 뛰쳐나와 권태식의 얼굴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야옹이는 권태식의 뺨을 핥히고 그의 눈을 노렸다. 크악! 권태식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야옹이의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권태식은 분노에 차 야옹이를 발로 차려 했다. 야옹아, 안 돼. 태준은 소리쳤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대의 경찰차들이 수도원 부지로 진입하고 있었다. 권태식과 사내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젠장, 누가 신고했어? 권태식이 욕설을 내뱉었다. 경찰이다. 자료를 가지고 도망쳐. 태준은 민서에게 자료를 넘겼던 것이 옳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서가 자료를 가지고 언론과 경찰에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경찰들이 수도원 부지로 들이닥치자 권태식의 사내들은 우왕좌왕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권태식은 태준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내 할머니처럼 끈질긴 녀석.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그는 차에 올라타 재빨리 도주했다. 경찰들이 태준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는 야옹이를 안고 서 있었다. 야옹이는 그의 품에서 지친 듯 숨을 몰아쉬었다. 이때 민서가 재혁과 함께 통로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강한 결의가 보였다. 태준 씨, 괜찮아요? 다행히도. 태준은 민서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야옹이가 기분 좋은 소리를 냈다. 민서는 경찰에게 다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USB 드라이브와 할머니의 공책을 내밀었다. 이 자료들이 미래그룹의 비리와 권태식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재혁 씨입니다. 프로젝트 오로라의 생존자이자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경찰들은 자료를 받아들고 재혁의 증언을 듣기 시작했다. 재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진술했다. 그의 증언은 자료 속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프로젝트 오로라의 끔찍한 진실, 수많은 아이들의 희생, 그리고 권태식의 악행, 뉴스 속보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미래그룹, 충격적인 인체 실험 비리 폭로, 권태식 회장, 반인륜적 범죄 주도 의혹. 언론은 민서가 제공한 자료와 재혁의 증언을 토대로 미래그룹의 비리를 대서특필했다. 대중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권태식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다. 그는 해외로 도피하려 했지만 이미 공항은 봉쇄되어 있었다. 그의 재산은 동결되었고 그의 협력자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다. 결국 권태식은 도피 중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이 갇힌 취조실에서도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민서가 제시한 압도적인 증거와 재혁의 증언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태주는 재혁과 함께 병원에 입원했다. 재혁은 오랜 시간의 고립과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 많이 지쳐 있었다. 태주는 재혁의 손을 잡았다. 형, 이제 괜찮아. 모든 것이 끝났어. 재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의 진짜 가족이 아니어서. 아니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저에게는 형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도요. 그의 눈에는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는 저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민서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태준과 재혁을 돌보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외부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권태식의 구속, 미래그룹의 추락, 그리고 프로젝트 오로라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상 논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인간미가 더해져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민서가 말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할머니와 형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겁니다. 야옹이는 병실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태준과 재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노란 눈빛은 평온해 보였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안내자였다. 태준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마주했다. 그는 피험체 74호였고 재혁은 그의 유일한 형제였다. 비록 기억은 지워졌지만 그들의 피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명숙 할머니는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자 가족의 시작이었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여동생 태희의 죽음에 대한 그의 오랜 트라우마는 이제는 가짜 기억이라는 사실 앞에서 혼란스럽긴 했지만 그 무게는 훨씬 가벼워졌다. 그의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잃어버린 자신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태식의 재판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미래그룹의 추악한 진실이 낱낱이 드러났고 권태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 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의 권력과 부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태준과 재혁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증언했고 프로젝트 오로라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재혁의 병실에 태준과 민서가 함께 있었다.
제역은 많이 회복된 듯 보였다. 이제 곧 퇴원할 수 있대. 할머니가 계셨던 수도원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럴 필요 없어, 형. 태준이 말했다. 이제 함께 살자. 우리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자. 제역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그래도 될까? 그럼 야옹이도 우리와 함께 할 거야. 태준이 야옹이를 쓰다듬었다. 야옹이는 골골송을 불렀다. 민서는 그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기자로서의 사명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소중한 인연과 함께 성장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태준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짓눌렀던 어둠이 걷히고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이제 가족이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할머니의 고독한 죽음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다. 권태식의 악행이 드러나고 미래그룹이 몰락한 지 1년의 시간이 지났다. 한태준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형 재혁과 강민서 기자가 있었고 언제나 그의 발치에는 야옹이가 함께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갔다. 재혁은 긴 요양 끝에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 그는 수도원에서 지내던 습관 때문인지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희미한 빛이 감돌았다. 그는 태준과 함께 살기로 했다. 태준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재혁과 함께 교회의 조용하고 아담한 집으로 이사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다. 야옹이는 마당을 가장 좋아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낮잠을 즐기거나 풀밭을 뛰어다니며 작은 곤충들을 쫓아다니곤 했다. 민서는 특종 기자로서 명성을 떨쳤다. 미래그룹 사건은 그녀의 인생 기사가 되었고 그녀는 진실을 향한 집념과 용기를 인정받아 여러 언론상을 수상했다. 그녀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주말이면 태준과 재혁의 집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냉철한 기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태준과 재혁에게는 따뜻한 누나이자 친구였다. 태준은 사진작가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도시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만을 쫓지 않았다. 그는 프로젝트 오로라의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의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영혼들의 아픔과 희망을 담아내는 예술이었다. 그의 사진전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 오로라의 비극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그는 사진을 통해 치유를 얻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치유를 선물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태준은 마당에서 야옹이와 함께 햇볕을 쬐고 있었다. 야옹이는 그의 무릎에 앉아 골골송을 불렀다. 재혁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고 민서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태준아, 혹시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켜줬던 그 고양이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 재혁이 불쑥 물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할머니 공책에도 이름은 없었어. 그냥 야옹이가 가장 익숙한 이름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재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따금씩 고양이 이야기를 해주셨어. 할머니는 그 고양이를 달이라고 부르셨어. 달처럼 고요하고 신비로운 존재라고. 달이라. 태준은 야옹이의 노란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밤하늘의 달처럼 고요하고 신비로웠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 공책에 3개의 달이라는 글자가 있었지. 응려의 할머니는 그게 너와 나,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을 의미한다고 하셨어.
우리 셋이 합쳐져야 비로소 완전한 달이 된다고. 제혁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퍼뜩 깨달았다. 세 개의 달. 그것은 바로 그들 세 사람이었다. 자신, 제혁, 그리고 비록 얼굴은 알 수 없지만 프로젝트 오로라에서 살아남았을지도 모를 또 다른 한 명. 할머니는 그들을 구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다. 그럼 그 나머지 한 명은 어디에 있을까? 태준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할머니는 끝까지 그 아이를 찾으려 하셨어. 마지막 단서를 그 공책에 남기셨을 거야. 제혁이 말했다. 그때 민서가 다가왔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해요? 태주는 민서에게 세 개의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민서는 눈을 반짝였다. 그럼 우리가 아직 찾아야 할 진실이 남아있다는 거네요. 할머니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요. 그들은 다시 할머니의 공책을 펼쳤다. 밤늦도록 공책의 기호와 그림들을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희미한 글씨를 찾아냈다. 빛나는 별 아래 피어나는 꽃. 민서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가리켰다. 이건 시간네요. 아니요. 할머니는 중요한 단서를 항상 은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태주는 생각에 잠겼다. 빛나는 별, 꽃, 혹시 장소일까요? 제혁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빛나는 별, 별똥별? 아니면 특정 별자리를 의미하는 걸까? 민서는 휴대폰으로 빛나는 별 아래 피어나는 꽃이라는 문구를 검색했다.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 오래된 식물원의 이름이었다. 별꽃 식물원. 그곳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작은 식물원으로 봄에는 희귀한 야생화가 만개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별꽃 식물원? 할머니가 즐겨 찾으시던 곳이었나요? 태준이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이 문구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민서는 직감했다. 이곳에 마지막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그들은 야옹이와 함께 별꽃 식물원으로 향했다. 식물원은 한적하고 아름다웠다. 다양한 꽃들이 만개하여 향긋한 내음을 풍겼다. 태주는 민서와 제혁, 그리고 야옹이와 함께 식물원 곳곳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할머니의 공책에 그려진 그림과 유사한 풍경을 찾았다. 한참을 헤매던 야옹이가 갑자기 한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야옹이가 멈춰 선 곳은 식물원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온실이었다. 온실 안에는 일반적인 꽃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희귀해 보이는 이름 모를 꽃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낡은 벤치가 놓여 있었다. 이곳인가? 태준이 중얼거렸다. 그는 벤치에 다가가 앉았다. 벤치 옆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싹이 튼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식물 하나가 자라고 있었다. 야옹이는 벤치 아래를 긁기 시작했다. 태주는 야옹이가 가리키는 곳을 파보았다. 흙 속에 묻혀 있던 것은 작은 금속 상자였다. 상자 위에는 희미하게 별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거 혹시... 태주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과 작은 펜던트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종이에는 낯선 필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다. 제혁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는 마침내 진실을 마주했겠지. 나는 너희의 진짜 할머니가 아니었다. 하지만 너희를 내 손주들처럼 사랑했다. 프로젝트 오로라의 비극을 막기 위해 너희를 구했다. 나는 너희에게 안전한 삶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희가 너희의 정체성과 과거를 알기를 바랐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진실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제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나는 너희를 구했지만 너희와 함께할 수는 없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했다. 그 후로 계속 너희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너희가 안전하게 자라는 것을 보며 안도했다. 특히 태준아, 너는 너의 기억을 잃었지만 너의 강인함과 올곧은 마음은 변치 않았더구나. 네가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보며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제여가, 너는 비록 몸이 약했지만 너의 영혼은 누구보다 강했단다. 네가 살아남아 나의 마지막 증인이 되어주어서 정말 고맙다. 너희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이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또 다른 한 명의 별을 찾아야 한다. 프로젝트 오로라의 마지막 피험체이자 너희의 또 다른 형제 자매인 별이를. 별이는 너희와 함께 탈출했지만 나와 헤어져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 내가 마지막으로 별이를 본 곳은 한 고아원이었다. 희망고아원이라는 곳이었다. 별이는 그곳에 나의 마지막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그 아이를 찾아 함께 세 개의 달을 완성해 다오. 내가 너희에게 남긴 모든 자료와 이 펜던트가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부디 행복하렴. 너희의 희망이 되어준 서명숙 할머니가 편지를 다 읽자 그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 할머니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별이, 그들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 펜던트 목걸이는 작고 아름다웠다. 별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제혁이 태준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우리들의 또 다른 형제 자매였어. 민서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희망고아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별이를 찾아 나섰다. 민서는 전국에 있는 희망고아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설들을 조사했다. 오랜 노력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고아원 하나를 찾아냈다. 그곳은 이미 문을 닫고 폐허가 되어 있었다. 이곳인가? 태준은 낡은 고아원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할머니의 집처럼 이곳에도 오랜 시간의 흔적과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야옹이는 태준의 발치에서 작게 울며 고아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야옹이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고아원 내부는 낡고 음침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그들은 원장실로 향했다. 원장실은 엉망이었다.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가구들은 부서져 있었다. 민서는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낡은 입양 기록부를 발견했다. 그녀는 빠르게 기록부를 훑어보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춰 섰다. 별이, 찾았어요. 민서가 소리쳤다. 별이는 어릴 적 입양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요. 기록부에는 별이가 입양된 후의 이름과 새로운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연락이 닿고 있는 주소였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들은 마침내 마지막 가족을 찾은 것이다. 그들은 즉시 별이의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평범한 주택가였다. 그들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태준과 재혁, 민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펜던트 속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듯 아련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저희는 당신의 가족을 찾으러 왔습니다. 당신은 혹시 별이 씨입니까?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기다렸어요. 오빠들. 그 순간 야옹이가 여자의 발치로 달려가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여자는 야옹이를 안아 올렸다.
달, 너였구나. 네가 나를 찾아준 거구나. 그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오랜 시간 흩어졌던 가족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말없이 흐느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잃어버린 시간의 아픔과 마침내 찾은 가족의 따뜻함이 함께 녹아 있었다. 할머니의 고독한 죽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기적적인 만남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 그들은 이제 세계의 달이 되어 서로의 삶을 밝혀줄 것이다. 야옹이, 그 신비로운 달은 그들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